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뉴욕 시장이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상승 흐름이 밤사이에도 지속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 따지면 정오 정도의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밤사이에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제 하원은 거의 이제 공화당의 우세로 점쳐지고 있고 상원에서도 박빙의 승부를 펼쳐지기는 하지만 한두 석의 차이로 공화당이 다 승리를 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상승의 동력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이러다가 이제 상원 쪽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우세하다면 시장에는 그동안 올랐던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한 결과를 우리가 보기에는 지켜볼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이어지려면 공화당이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이기든 우리는 시장만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정치적인 색깔은 버리고 일단 지금 오르는 시장을 저는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은 하루, 좋은 하루의 시작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하면서 잠시 후에 뉴욕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6시에 마감됐습니다. 따끈따끈한 마감 분위기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2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지금의 시장 상황을 여러 가지 요소로 분석을 해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 2주 전과 시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게 돌아왔다라는 의미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잠시 후 치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에서는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 나오고 있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이크를 누르고 시작합니다 하셨는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제가 에너지를 받아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먼저 보시면요. 저희가 항상 주제를 여기 이제 하단 제목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선거 그 이후의 증시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시장의 눈은 저기 선거 이후까지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뉴욕 시장이 모두 올랐습니다. 물론 장중에 오후장에 살짝 뭔가 부침이 있기는 했지만 다시금 이내 상승 흐름을 되찾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가 1.02% 상승, 그리고 S&P 500 지수는 0.56% 오르면서 3,828포인트 선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49% 오르면서 51포인트대 상승한 1,616포인트 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90 위에서 등락을 보였던 WTI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어제 밤 사이에는 $90 아래로 다시금 내려왔습니다. $89 선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년물, 2년물, 그리고 20년물 국채 금리의 움직임, 이것도 역시나 선거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일단 마감 상황 쭉 보자면 시장 분위기는 이미 다 선거가 끝나고 이제 공화당이 우세할 거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중간 선거 이후에 뉴욕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보였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하락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시장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전과 다른 부분들을 확인해 보자면 고강도 긴축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 경기 침체라는 그림자 두 가지 악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쭉 대세로 따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변수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우리도 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가운데 앞서서 이제 국채금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4.14% 선까지 밀려났고요. 그리고 2년물 같은 경우에는 4.67%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달러도 지금 뭐 이게 공식으로 뭐 나올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세하다면 달러화가 다시금 올라갈 것이고 공화당이 우세하다면 다시금 달러화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이번 주 내내 다 선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달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봐도 지금 1,400원 선이 이미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밤 사이에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은 109선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맵을 함께 보면서 종목별 이슈를 보자면요. 여러분들 지금 테슬라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테슬라만 빨간불이 짙게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는데 2.93% 하락하면서 191달러 선까지 밀렸습니다. 200달러 선 하회에 이어서 지금 주가가 유독 빨간불을 켜는 좀 유일한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매도가 계속 이어졌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장중에 6천억 달러 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1년 전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이라는 게 좀 암울한데 좀 차량 리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행 중 조향 보조장치 분실 가능성을 대비해서 전기차 4만여 대를 리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제 좀 약간 울퉁불퉁한 험한 길이나 좀 움푹 패인 곳에서 주행을 할 때 조향 보조장치인 파워 스티어링 어시스트라는 게 분실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2017년에서 2021년형 세단 모델 S와 또 SUV 모델인 모델 Y를 리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악재는 계속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위터 관련한 이야기들 뭐 여전히 계속 하루하루 나오고 있는데요. 트위터에서 이제 그 가짜 계정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일론 머스크가 모든 계정에 대해서 나는 다 풀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을 사칭한 계정들이 너무 많이 나오자 가짜 계정은 이거는 제재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 관련해서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테슬라의 주가도 좀 상승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일론 머스크의 행보 하나하나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아예 대놓고 정치적인 발언을 아주 자유롭게 하면서 좀 살얼음판을 계속해서 걷는 모습들 연출되고 있고요. 자, 이 가운데 있어서 다른 빅테크 종목들은 선방하는 움직임, 마이크로소프트가 0.4%, 애플의 주가도 0.42% 올랐고요. 요즘 반도체 쪽 분위기가 좋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올랐는데 그동안 이제 미국 정부에서 중국으로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에 대해서 수출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한 제재를 펼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열심히 그동안 자구책을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그 비슷한 퀄리티의 뭔가 다른 거를 다시금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대요. 그래서 중국으로 이걸 수출할 수 있게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또 미국이 용인해줬다라는 게 저는 또 약간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2% 넘게 그래서 엔비디아는 올랐고요. 퀄컴의 주가도 2%대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1.64% 올랐습니다. AMD도 물론 올랐고요.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 또 밤 사이에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 오른 게 우리 국장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얼마나 호재로 작용하게 될지 기대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알파벳의 주가도 0.29% 올랐고요. 반면 메타의 주가는 0.26% 하락, 트위터는 이제 나오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통신주 가운데 버라이즌의 주가는 1.83% 상승을 보였고요. AT&T도 1%대 올랐습니다. 반면 아마존의 주가는 좀 하락을 했다라는 점, 월마트, 코스트코 등의 종목들도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이어갔고요. 헬스케어 쪽도 괜찮습니다. 일단 뭐 존슨앤존슨, 일라일릴리, 파이자 등의 종목들은 소폭 올랐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가 1.47% 강세를 보였고요. 종목 가운데 암젠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해요. 이제 뭔가를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비만 치료제 AMG 133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경영진이 발표한 예비 데이터는 장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려적, 뭔가 장려를 한다.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밤사이에 5% 넘게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밖에 종목별로 보면은 뭐 소재나 부동산주도 좀 오름세를 보였고요. 솔라이츠 테크놀로지스 기대 이상의 매출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무려 9% 넘게 상승을 했고 백화점 차인 업체 콜스 같은 경우에도 예상을 웃돈 실적 그리고 다음 달 최고 경영자 사임이 발표가 됐대요. 근데 최고 경영자가 사임한다는데 주가가 올랐다라는 건 그동안 경영을 잘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 그리고 다음 차기로 오는 경영자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밖에 맥도날드 여러분 맥도날드가 이 와중에 52주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로키드 마틴의 주가도 1% 오르면서 52주 최고가 기록을 했고요. 반면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실망스럽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20%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게임업체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역시나 실망하면서 주가가 13% 하락, 트리버드바이저도 17%대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실망스러운 실적이 그 배경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화폐도 어제 밤사이에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경쟁사 FTX 인수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좀 출렁거렸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선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바이낸스 인수 소식 이후에 소폭 올라서 하락폭이 좀 축소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또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는 월트 디즈니 여러분들 좀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월트 디즈니의 현대 주가부터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의 티커명은 DIS죠. 안타깝네요. 주가가 5.93%대 하락하면서 일단 장중에 100달러 선을 하회한 게 이번 주였는데 93달러 선까지 지금 밀려났습니다. 실적 내용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분기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정 기준 0.3달러로 예상치가 0.55달러였는데 이를 밑돌았고요.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201억 5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기존 예상치였던 212억 4천만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는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금 전 마감했었던 뉴욕 시장 분위기 정리해봤고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는 채슬리 투자자문 최희로 상무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소확행, 워라벨, 언택트, 우리 시대의 대표 키워드를 만들어낸 트렌드 코리아가 3프로TV와 함께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 프리미엄 클래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 연구진의 2023년 전망과 강의에서만 선보이는 케이스 스터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3프로TV에서만 만날 수 있는 혜택, 내년의 트렌드를 실전 투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영상들이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3년을 준비하는 3프로TV와 트렌드 코리아의 특별한 만남.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벌써 한 9,400분 넘는 우리 함께해 주시는 아침을 일찍 열어주시는 분들이 접속해 계십니다. 여러분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좋아요 버튼이 한 1000개 되고 나면 오늘 할 일 다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 심층 인터뷰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희로 상무 함께하도록 할게요.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주 전과 비슷한 움직임, 그러니까 뭔가 출렁였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좋게 보시는지 아니면은 뭔가 좀 불안하게 보시는지. 일단 FOMC 전후로 해서 주가 변동성이 심했는데, 그쵸. 예, 그걸 이제
체화하고 네. 극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어쨌든 이런 과정은 제가 볼 때 4분기가 가장 험난할 것 같고 4분기. 내년 상반기로 가면서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시그널들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FOMC 전후로 한 시장의 변동성 어쨌든 그래도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도 좀 마무리됐고 예. 오늘 이제 중간 선거 결과 나오고 이번 주 CPI 발표 나오고 하면은 뭔가 이제 11월에 할 일 다 했다. 그런 생각 좀 들긴 하는데 이제 보니까 다다음 주인가요? 예.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예. 여전히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개별 기업으로 보면 좀 이슈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 한 90% 이상은 실적 그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 이제 실적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개별 기업 이슈들은 좀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네. 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이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뭐 사람들이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물가나 금리나 환율이나 이런 이슈에 좀 더 민감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슈들도 뭐 시간이 가면서 완화될 거로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의 시장 멘탈이 좀 튼튼했으면 하는 예.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러면 시장은 어느 정도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우리 이제 연말까지. 2022 년이.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올해 한 해를 굳이 이 시점에서 보자면은 S&P 500 굉장히 험난했죠. 20% 내외 하락을 했고 그렇죠. 또 실적 추정치도 한 6월까지는 계속 상향 조정되다가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좀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하향 폭 자체가 굉장히 가팔라 보이지만 고점에서 한 3% 정도 하향 조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그 하향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 또 다음 실적을 기다리면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 하향의 좀 주된 요인이 될 만한 것이 강달러 영향도 무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많고 해외 매출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타격들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강달러 요인이 해소가 되면 또 실적이 그 강달러로 인한 실적 훼손이 어느 정도 회복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달러 그러니까 사실 달러화가 뭐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한 1,500원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예. 얘기까지 사실 나와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최근에 1,300 어제 기준으로 이제 8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미국 기업들한테 강달러가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인지 예. 그게 궁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여러 가지 플랫폼 사용하면서 저는 달러로 결제를 하거든요. 그럼 미국 기업한테 당연히 달러로 갈 텐데 이게 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지 좀 헷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수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 원화가 강세로 갈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원화 자체가 더 크죠. 줄어들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기업 입장에서 강달러로 가면 네. 달러 자체의 수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환 효과로 인해서 베너핏을 얻고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강달러로 인해서 수출 즉 해외 매출이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익이 훼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전체 S&P 500 기업들의 미국하고 네. 해외 매출 비중을 보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한 39% 거의 한 40%에 육박합니다. 밝은 파란색. 예, 네. 그렇죠. 밝은 파란색 인터내셔널이라고 써 있는 거요. 그리고 미국이 나머지 61%를 차지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연초 이후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됐는데 한 30% 정도, 20-30% 정도. 20-30%뭐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껴지죠. 네. 근데 이거를 평균을 내봤어요. 지난해하고 평균을 내봤는데 작년 대비 평균 12.2%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게 그
상승한 채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점진적으로 상승하니까 그게 평균을 내면은 체감적으로 지금 높게 느껴지지만 낮았을 때가 그 반영이 되니까 12.2% 정도 상승이 됐고요. 네. 그리고 해외 매출 익스포저가 한 39% 거의 한 40% 되잖아요. 그럼 그 둘을 곱하게 되면은 한 약 5% 정도 내외의 매출이나 이익 훼손이 다른 부분이 일정하다고 감안할 때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저 같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슨 어떤 계산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했더니 5% 정도 감이익이 발생했다. 예.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이게 또 전체 그 파이가 워낙에 크니까 예. 5%면은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크겠네요. 그렇죠. 아까 그 6월 달 이후로 한 3% 정도의 이익 훼손이 있었다고 네. 했잖아요. 그런데 5% 내외 정도를 감안을 하면은 이 강달러 영향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 3%의 훼손이 없었을 것이다. 그쵸, 오히려 플러스가 이렇게 됐겠네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이 정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익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전체 이익에 미친 영향도 5% 내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추정이기 때문에 또 기업마다 또 입장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섹터별로 보시면은 해외 매출이 많은 섹터가 있고 또 적은 섹터, 특히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미국 내 그 매출 비중이 거의 전부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별로 또 섹터별로 그 영향 정도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주 언급 드렸습니다. 이제 소재 쪽이나 이제 뭐 약간 뭐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IT 중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예. 매출 비중이 해외가 워낙에 높아서 지금 보시는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도 한 58% 정도 예, 차지하고 맞습니다. 있어서 이들 기업의 이런 달러화의 강세에 따른 매출 감이익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최근 한 며칠 좀 달러가 좀 안정화를 예. 되찾는 것 같으니까 달러 강세 그럼 끝났나? 이런 생각 하시는 예.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망이?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네. 달러가 좀 꺾이는 모양새가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은 9월 말경에 113.1을 찍었다가 지금 110.3.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10도 깨져서 한 109. 109 정도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피크아웃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감지가 되고 있고 특히 원 달러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확연히 직감이 되거든요. 1,442원을 찍었었는데요. 10월 24일 날 어제자로 1,385원. 특히 이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주가는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하는데 통화에서 내계좌의 수익률이 조금 줄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좀 그 부분들을 좀 그 감안을 해서 해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과연 이런 요인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연준의 호키시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고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금리가 있잖아요. 금리가 사실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시장에서 일단 보고 있는 금리의 경로를 보면은 내년에 5월 정도에 한 5.1%를 찍은 다음에 정책 금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하향 조정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 부분 반영이 되면서 그 달러 강세도 한풀 꺾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결국 달러 강세를 그 만들어낸 것이 연준의 호키시한 정책에 의한 대외금리 차로 인해서 달러에 돈이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강세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런 우려들이 점차적으로 그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발표가 뭐 오늘 오후에도 중요하겠지만 예. 우리는 CPI 물가 지표가 과연 또 어떻게 될지가 가장 예. 궁금하잖아요. 팔은 뭐 여전히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앞자리는 안 바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어떨지가 저는 더 궁금해요. 실제로 앞에 자리가 바뀌어서 나온다면 안 바뀌고 안 바뀌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면 뭔가 되게
정말 이 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 그럼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하고 받아들이게 될지가 좀 부정적인 여건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 지금 일단 블룸버그에서 추정하고 있는 CPI의 예상치는 네. 7.9%로 예상을 좀 하고 약간 있거든요. 희망적으로 약간 얘기하면 이제 예. 뭐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팩트는 그렇고요. 네. 7.9든 8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미 그 추세 자체는 그 속도나 강도의 문제지 꺾이고 있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CPI하고 가장 연관이 많은 지표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네. 첫 번째로 얼마 전에 발표된 ISM 제조업 PMI 중에서 지불 가격이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요. 네. 프라이세스인데 한마디로 구매자들이 실제로 물건을 구매해 올 때 지불하는 가격에 대해서 설문을 해가지고 산정을 한 지수입니다. 돈을 쓰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볼펜을 사오는데 네. 1,000원이 들었다면 그 지난달에 1,000원이 들었는데 이번 달에 뭐 1,100원이라면 지불 가격이 더 높아지겠죠. 네네. 그래서 높게 그 설문을 작성을 하고요. 뭐 900원이 됐다면 낮아지겠죠. 그럼 낮게 설문을 작성을 하겠죠. 그럼 비싼 거를 사면 높아지는 거고 싼 거를 사면 낮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공급 가격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구매 가격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매 가격을 더 싸게 들여오면은 지불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고요. 공급자가 더 싸게 지급을 한다. 그래서 구매자들은 더 싸게 산다. 예, 이런 그렇죠. 구조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 네. 바라본 겁니다.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예, 거네요. 이 가격이 그 내려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면은 네. 10월 ISM 제조업 지수에서 가격 지수가 46.6을 기록을 했는데 네. 9월에는 이게 51.7이었습니다. 네. 51.7에서 급락을 했고요. 위에 있는 게 YOY로 CPI인데 CPI도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정도는 좀 꺾였죠. 덜하지만 좀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약간 그 파란 선하고 빨간 선을 보면은 ISM 제조업 지수의 지불 가격이 좀 선행하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체 그 CPI 항목이 다 꺾인다기보다도 전반적으로 그 추세 자체가 이 경험치에 의하면은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얼마나 어떻게 어떤 기간에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피크아웃 한 거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경험치가 맞다면 내일 발표될 CPI도 예상치 정도에서 그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고점은 지났다. 이게 예. 얼마나 빠른 속도로 꺾여서 내려올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예. 고점은 피크아웃은 지났다라는 건데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다양하게 있는데 최근 이제 고용에 대한 이야기가 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전히 강한데 그래도 조금씩 뭔가 안 좋아지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고용 보고서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실업률이 3.7%가 나왔잖아요. 실업률이 3.5%에서 3.7%로 좀 증가돼서 나왔는데 여전히 그래도 파월이 신경 쓰는 게 노동시장의 수급이거든요. 지금 노동 수요는 많은데 노동 공급이 부족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모양새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해서 싫어하죠. 보고 있는데 그걸 나타내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잘 나타내는 지표가 구인 대비 구직 비율입니다. 구인 대비 구직 비율이 지금 0.5로 나타나 있죠. 이 0.5가 뜻하는 거가 뭐냐면 일자리는 2개인데 일할 사람은 1명이에요. 아직도요? 예. 그래서 이 0.5라는 수치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례적으로 낮은 그쵸. 수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실제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 적은 지원하는 사람들 속에서 뽑자고 하니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잘 떨어지지 않는 요인이라고 파월이나 그 페드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 공급이 더 이제 추가로 확대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지 않는 건 뭔가 내 주머니가 여전히 예. 좀 두둑하기 때문에 일을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건데 예. 그걸 좀 앞으로의 흐름을 확인해 보려면은 저축률 같은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예. 워낙에 높았었는데 예, 이게 좀 맞습니다. 떨어졌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팬데믹 때 지원되는 돈도 많았고 실제로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부의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로 굳이 일자리를 찾지 않고 약간 은퇴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 좀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저축률을 보면은 2022년 9월 현재 3.1%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0년부터 2021년 뭐 최근까지도 저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부를 많이 쌓아서 일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간에는 뭐 여전히 가계의 대차대 지표가 건전하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저축률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물가도 쉽게 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이런 낮은 저축률로 인해서 노동 공급이 확대가 되면은 그 임금 상승률이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렇게 보면 이제 정말 가계 경제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돈 벌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예. 이제 연준에서 원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제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의 뭔가 힘듦이 금융시장에는 호재다 이런 좀 씁쓸한 그런 구조를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보다는 네. 그런 힘듦을 좀 참으면 좋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뭐가 기회가 되는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이 연준의 입장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임금 상승률 연준이 원하는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야 되는데 예. 상승률 추이도 조금 꺾이긴 했나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나온 고용 보고서에 보면은 4.7%를 기록을 하면서 이 그래프로 보면 이것도 약간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준이 바라는 바는 한 3%대로 내려오는 거를 바라고 있어요. 과거에 물가가 안정됐을 때 임금 상승률이 3% 내외에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네. 지금 4.7%라서 내려와야 될 룸 자체는 좀 많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좀 전에 저축률을 살펴봤듯이 낮은 저축률이 노동 공급의 확대를 이끌고 노동 공급이 확대되면 임금 상승률이 더 둔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금도 여전히 싸다라는 구간입니까? 아니면 조금 올랐으니까 비싸졌습니까? 이게 뭐 완전히 싸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비싸지 않은 수준 정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전에는 근데 약간 좀 싼 수준이라는 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올라와서 예, 왜냐면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 15배 초반에서는 그냥 좀 자유롭게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지금은 한 16.5배 구간이거든요. 상대적으로 15배 초반보다는 조금 올라와서 좀 비싸지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간에는 이익 추정치가 계속 빠질 거기 때문에 이 16.5배 정도의 밸류에이션 수준이 크게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이유에 아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강달러였잖아요. 근데 저희 가정대로 강달러가 좀 완화가 되고 그거로 인해서 훼손됐던 이익이나 매출이 좀 개선이 되면 이 16.5배의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다. 그래서 여전히 비싸지 않은 구간 네. 그리고 점점 우려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모아갈 수 있는 구간 그리고 금리 경로가 이미 시장에 인지가 된 기정사실화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우려가 밸류에이션을
시장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조금 모아가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밸류에이션 매력 있는 구간이다라는 예.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2주에 한 번씩 다양한 지표로 시장을 판단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테슬리 투자 전문의 최희로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투자 정말 고민이다. 난 미국 주식 ETF에 투자하고 있어. 미국 주식이면 S&P 500, 나스닥? 둘 다. S&P 500에 투자할 땐 코덱스, 미국 S&P 500 TR ETF. 미국 대표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지. 그럼 나스닥에 투자할 땐? 코덱스, 나스닥 100 TR ETF. 미국 대형 기술주 100종목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야. TR 상품이라 분배금이 자동 재투자되고 연금 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다고. 내가 원하던 투자가 여기다 있네. 지금부터 기억해. 미국 주식 ETF는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 총보수 연 0.05%,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설명서 필독. 안녕하세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US닥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죠. 해외 투자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으로서요. 올해 벌써 4번째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200여 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이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시죠. 응시하고 싶은 분은요. 미주미.co.kr로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는 시각 7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저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예, 공부할 시간은 빠듯하고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현입니다. 저 시험 봐야 되죠? 시험 봐야죠. 네. 그 국가에서 우리가 승인 받은 거거든요. 네. 이번에 4번째 시험인데 예전에 그 팬데믹 때는 이제 집합이 안 됐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프라인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3년 만에 횟수는 3년 만에 다시 시행하죠. 과목이 몇 개예요? 과목은 분류는 3과목이 네. 있는데 평균 60점, 꽈락 40점 이건 국가 시험에서 네네. 다 똑같습니다. 뭐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건 기본적 분석이 들어가고 기술적 분석도 약간 한 10% 정도 네. 들어가고 미국 주식에 대한 기본적 분석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게 한 50% 차지됩니다. 시험 공부할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예 끝나고 나서 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위원님께 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자, 네. 오늘 시장은 3거래일째 이렇게 오른 건 그냥 중간선거, 공화당 뭐 이런 키워드인가요? 네, 그렇죠. 오늘 그거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선거 이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충분히 있는 거죠. 지금 반영돼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더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역시 시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UBS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시장에 모든 재료가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약간 어두운 얘기하면서 3,200 올해 그리고 내년에 3,900 정도 얘기했는데요. 네. 잠시 또 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하루에 보면 약간 등락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S&P가 한 0.6% 올라갔고요. 다우지수가 한 1%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도 오늘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가 결국 플러스까지 올라오는 모습으로 끝나갔는데 바로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상온과 하온이고요. 이런 것들은 시세가 굉장히 바뀔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 보시는 화면이냐면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CNN 같은 데 익숙하시잖아요. CNN에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CNN에 뭐 2022년 레이스 이렇게 딱 치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서 선택으로 상온이나 세니트나 아니면 그 하온이다 더 하우스를 치시면 바로 이 화면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상온은 2년에 한 번씩 3분의 1씩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호는 아시잖아요. 각 주에서 2명씩입니다. 그래서 100명인데 이번에 보시면 35명이 이번에 새로 자리를 바꾸는데요. 중요한 것이 이제 지금 현재를 보면 이제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지금 이길 것 같다. 신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다수의 의견입니다. 지금요. 지금 보시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에 바뀌지 않는 사람 있죠. 바뀌지 않는 사람은 하원의 36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자리에서 좀 14개 이름을 따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화당은 빨간색인데 29명을 안 바뀌니까 나머지 21명을 잡아와야 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 CNN이나 자기네가 여태까지 조사한 걸 보면 컨센서스를 보면 수명 정도 이길 것 같고 20명 정도 그러니까 49명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48명이 또 이길 것 같으니까 아주 박빙이죠. 박빙. 네. 그럼 이번에 또 지금 현재는 5대 5기 때문에 카마라 해리스가 이제 자기 결정권을 내리는 거죠. 부통령이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이거죠. 지금요. 근데 조금 소폭이나마 지금 1명, 2명 차이로 지금 공화당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그렇죠. 여전히 좀 앞서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하원입니다. 하원도 똑같이 CNN 거 자료를 갖고 왔고요. 요건 이제 지금 진행될 때마다 조금씩 바뀔 겁니다. 확정된 사람도 나고 요 표에서 모든 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 바뀌는 거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압도적으로 빨간 게 좀 많이 있죠 지금요. 그러니까 216명이 지금 앞서가 있고 199명인데 지금 보면 격전지라고 한국말로 하잖아요. 네. 격전지에서도 공화당이 조금 앞설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이들의 시각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은 상원하. 이게 뭐 CNN도 있고 MBC도 있고 ABC 다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완전 확률 상원 하원 다 공화당 쪽이네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지만 이제 상원은 아주 박빙 승부가 예상된다는데 그래도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앞서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는 이제 일반적인 중간 선거 이후에 주가 흐름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은 지금 바뀌지 않잖아요. 지금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쵸. 상수죠. 공화당이 아니라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에서 당을 하나 만드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다 새벽 제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합니다. 네, 네. 오타를 없애야 되는데 쉽지는 않네요. 죄송합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수당을 모두 이겼을 경우가 주가에 긍정적이었다는 시각이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3일째 올랐다라는 해석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1948년 이후에 중간 선거 이런 경우가 됐을 때가 4번 있었다고 합니다. 4번. 선거 이후, 그러니까 오늘자 이후에 2년 동안에 S&P 평균이 2년 동안 41.2% 올라서 다양한 조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겼을 경우, 싹쓸이 했을 경우, 상원 하원이 나눴을 경우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 때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잡아갔을 때가 주가는 가장 좋았다고 하고요. 평균 2년 동안 41.2%가 올랐다라는 얘기. 2년입니다. 2년. 민주당이 대통령이고 상원은 지금과 같이 민주당이 이기고 이번에 공화당에서 예상대로 공화당이 이기면서 의회가 양분됐을 때 또 괜찮았어요. 두 차례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2년간 평균 35.9%. 네, 낫백이죠. 좋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 지금 통계 들어오면 요 가능성이 주가는 모르겠지만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RBC에서 얘기한 RBC는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인데요. 이 증권사에서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화당이 양원, 상원과 하원 모두 혹은 한 곳이라도 다수당이 되었을 경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어느 것들이 강세가 있을 거라고 뽑아놓은 종목들입니다. 이거는 네. 그냥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너지도 있고 기술주도 있고 필수 소비자가 당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괜찮았고 이런 것들이 목표 주가 대비 좀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이거는 오른쪽은 투자 애널리스트들의 상승 매수 의견 비중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필요하신 분은 캡처만 해두셨다가 여러분 참고해서 한 종목 한 종목 천천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고요. 다음은 공화당의 그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저는 어저께까지 몰랐는데 부사장님이 한 몇 년 전에 한번 얘기해 줬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란 게 있고 DEMZ란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화당에 지원하는 공화당의 이 원문을 찾아보면 포인트 브릿지 아메리카 퍼스트란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벌은 마가인데요. 공화당의 어떤 의지, 공화당의 정강 정책, 공화당의 신념을 좋아하는 그에 어울리는 기업들을 모아놨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찾아보면 도네이션 했다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뽑아놓은 겁니다. 어찌됐건 ETF를 뽑아놓은 건데요. 관련된 정책이나 네. 공화당 쪽을 지지하는 기업들. 원문의 그 회사의 이 운영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이렇게 써 있어요. 공화당의 그런 정강 정책에
너희의 신념이 일치하는 것들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는데 네. 그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도네이션도 들어가고 맞아요. 이렇게 들어갔겠죠. 여기 보면 금융주가 88% 들어가 있고요. 유틸리티가 10%, 네. 에너지가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다음 거 비교해드렸는데요. IT 같은 경우가 또 20% 정도 들어있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렉트로닉 테크가 있고 또 다른 뭐 인포메이션도 따로 있는데요. 이것도 이 정도가 구분돼 있고 종목이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에너지 회사, 제약주가 꾸준히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 거래가 잘 되는 건 아닌데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그 약자라 그러고 민주당도 있죠. 네, 그 발표로 돼서 올해요. 여하튼 올해 들어서 이 ETF는 2.1%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나름 선방에 있네요. 에너지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에너지나 제약주가 꽤 들어있어서 와.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제약주는 민주당을 잘 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거기는 약간이나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나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 대표적인 강경 인물들은 쉽게 해서 민영 의료보험을 없애고 우리나라 같은 전 국민 의료보험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반대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2.1% 떨어졌고요.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DEMZ입니다. 네. 데모크래틱 라지캡 코어 ETF인데 금년에 23%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이건.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요즘 그 표는 빼먹었는데 여기 보시면 IT가 한 40% 들어갑니다. IT.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IBM도 들어가고 제일 위에 있는 거가 IBM, 애플, 코스트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이런 것들이 강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 DMZ도 정확하게 보면 도네이션을 이게 많이 했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테슬라가 네. 그 앞서서 마가 그 ETF에 1등이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도네이션은 안 했나 봐요. 뭐 이렇게 공화당 있는지 찍어라라는 모르겠습니다. 얘기는 자세히 했지만. 찾아보면 그 안에 홀딩 찾아보면 네.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맞는데 회사에 그 일론 머스크랑 맞는데 일론 맞는 근데 회사에서 하는 방향 가는 게 맞을까? 하는 것도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전기차를 좋아할 거 공화당의 보수적인 분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쪽이니까요.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참고하시라고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골드만삭스는 어제 UBS가 이 모든 시장에 호재가 반영돼 있다고 했고 그랬는데 골드만삭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하거나 근데 하나라도 장악하면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전망들이 모두 이미 미국 증시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중간 선거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을 때는 얼마나 시장이 올랐는지에 대한 통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흰가 희망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어저께 보여드렸던 그림 똑같은 그림이니까 다시 기억을 위해서 중간 선거 누가 이기건 간에 주가 좀 올랐다는 거 좀 보여드린 거 되겠고요.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중간 선거에는 2년 차인데 2년 차는 항상 주가가 좀 슬로했던 건 사실입니다. 슬로했다가 막판에 올라갔던 것이죠. 앞으로 한 4개월, 6개월 올라갔다는 그림인데요. 평균적으로요. 중간 선거가 있던 해에는 올해를 포함해서 평균 고점 대비 17%가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요. 올해 같은 건 얼마 떨어졌어요? 오늘은 1월 2일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25%가 떨어졌고요. 저점이 지금까지 보면 10월 12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5%가 떨어졌는데 그 저점 대비 얼마만큼 그 1년 동안 반등했냐면 33% 올라갔어요. 물론 이게 지금이 저점이 이어서 지났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더 앞으로 남은 한 달 반 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중간 선거는 어찌되었건 일정 수준 불확실성을 해소했던 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 얼마까지 갈지는 과거에 이랬지만 올해는 통계가 이렇게 맞았던 해가 또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너무 큰 꿈과 희망만 갖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볼 필요 있고 오늘 지금 막 보신 분 앞선 코너에서도 지금 상무님께서도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재료도 있지만 펀더멘털에 특히 매크로의 변화에 하나하나 따져야 된다 얘기했다시피 그런 것 좀 지금 보시면 잠시 전에 했던 일부에서 했던 것도 꼼꼼히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네. 애플은 이제 최근 들어서 역시 똑같은 소리죠. 결국은 중국에서의 생산의 차질. 이런 생산의 차질은 어찌됐건 숫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숫자가 약간 마이너스점이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가 목표 주가 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목표 주가 177에서 모건스탠은 175로 하향했고요. UBS도 185에서 180을 했습니다만 모건스탠은 전형적인 이제 저가 매수 기회에 왔다는 얘기하면서 PR이 또 상당히 좀 낮은 수준까지 왔다.
자기 회사 대비로는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25배 정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매수 기회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하튼 애플의 가치나 이런 것들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애플의 시가총액은 아시다시피 빅5, 빅6 이런 걸 다 합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제휴 다 합치면 그걸보다 이기는 수준이 되겠고요. 네. 사실 보면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이번에 생각보다 좀 덜 나왔다 하더라도 웬만한 우리가 아는 서비스 기업들의 매출 다 더해도 그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회사 맞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오늘도 좀 하락했습니다. 좀 이제 진정돼야 될 텐데 일단 선거가 끝났으니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따라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가 오롯이 테슬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문제잖아요. 지금 그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리콜 소식이 있던데 이건 뭐 심각한 건 아닌가요? 리콜은 자동차에서 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일정 수준 보면 적극적으로 오히려 리콜하면 오히려 호재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리콜 자체가 호재일 수는 없죠. 어쨌든 네. 비용 요인이니까요. 이어서 리프트. 네. 지난주에 말이죠. 지난주에 지금 우버가 실적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좋았잖아요. 우버는 실적이 아주 좋게 났죠. 그리고 라이드 숫자도 회복했고요. 가이던스도 아주 강하게 그쵸. 발표하면서 우버가 올랐고요. 우버가 올라가는 날 기억하시겠지만 리프트도 따라 올라가는 네.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의 리프트 발표는 우버 리프트가 상반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론 우버도 떨어졌습니다. 상막 올해 우버는 34%가 떨어졌어요. S&P 500보다는 한 50% 30% 더 떨어졌고 딱 나스닥 수준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우버 34%인데 리프트는 2배가 떨어졌습니다. 74%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이후에 최소 10곳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고요. 최소 한 곳 에버코어는 투자 의견도 하향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 좀 팔라는 예, 하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우버는 오늘 0.9% 하락은 했죠. 소폭. 예, 다만 리올트 자산운용의 조시 브라운은 우버가 자동차 공유시장에서 구글이 될 거다. 그래서 압도할 거예요. 도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도 했다는 것 정도로 약간 뭔가 좀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뭐 우버는 우버 이츠에 대한 것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버는 상대적으로 리프트와 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는 어떤 성격이 1등 주식을 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우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리프트보다는 여전히 우버가 아닌가. 다만 이거는 선호도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그래서 해외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 워낙 이렇게 많이들 쓰는 소비 서비스이기 때문에 각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우버만 쓰시는 분도 있고 물론 두 개 다 쓰지만 리프트가 뭐 쌀 때다가 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선호도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사상 최고치 기록한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반면에 지금 시장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많이 익숙한 주식에 상관없이 어제도 뭐 맥도날드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사상 최고치. 그 최근에 보면 그 몬스터 베버리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꾸준히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 솔직히 크게 알지만 재미가 없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꾸준히 올라가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시장에 올해 엄청 재미없었잖아요. 엄청 재미없기 때문에 신저가랑 신고가 숫자를 보면 항상 8대2, 9대1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신저가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제가 오늘 우연히 한번 찾아봤어요. 그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신고가 주식이 더 많은 겁니다. 지금요. 물론 적죠. 작년 같지 않지만 작년 12월, 11월만 하더라도 뭐 좋아서 난리 났을 때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다들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 신고가 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는 로키드 마틴 알긴 알지만 저게 뭐 되겠어? 저게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요. 리프트도 저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로키드 마틴이죠. 로키드 마틴이 지금 사상 지옥가로 오늘도 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뭐 그 제약사 있잖아요. 제약사가 물론 이제 제약사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는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이 분명히 반영돼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거랑 상관없이 전통적인 제약회사의 끊임없는 꾸준한 어떤 현금 창출력, 꾸준한 배당 지급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매력의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머크 오늘 사상체육과에 갔고요. 머크뿐만 아닙니다. 올해 이제 제약주 중에서도 아주 안 좋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백신으로 들쳤던 모더나 같은 거 아주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머크 같은 것도 사상체육과를 갖고 있고요. 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특집으로 저희가 많은 것들을 해드리려고 그러지만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들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제가 그 섭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제약이나 바이오 제약, 에너지, 2차 전지 이런 쪽에 전문 되신 분들 제가 섭외를 중이거든요. 미국 기업 커버할 수 있는. 네, 그쪽 전문하신 분들 한 두 분 계셔갖고 그럼 1부, 2부로 제가 나눠서 제가 초대를 할 생각을 갖고 시간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그때 드리겠지만 내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가장 핫한 이 헬스케어 시장의 가장 큰 핫한 분야가 이미 올해도 그랬지만 그 비만 시장입니다. 비만 시장. 그래서 이제 일라일리나 암젠도 뭐. 네, 일라일리나 뭐 노르딕 뭐 이런 거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런 모르고 의사 선생님이나 여기 제약회사 계신 분 아시고 그렇지만 보통 분들은 드러나봤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데 오늘 일라일리도 사상체육과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들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이제 제뉴인 파츠라고요. 부품에 살아서 이거는 저희는 몇 번 소개드렸지만 미국에 계시면 대부분 많이 압니다. 이게 리테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동네마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너럴 파츠 같은 거,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사상체육과를 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쉬도 어젠가 그제도 사상체육과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시장은 진짜 어려움이 없다라고 어렵지만 뻔히 알 때 올라가는 주식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미국 주식이 답이다. 저희 책 있지 않습니까? 책이 이번에 이벤트를 오늘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출판사가 제가 일하는 머니투데이 방송에 책을 또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참여하신 분께 10분께 무료 증정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이벤트 안 해주십니까? 여기서는 안 하십니까? 출판사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출판사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부터 해주셔야 되는 거 그건 아닙니까? 그렇고요. 유튜브 월거지에 들어가셔서 이 영상을 보시면 뒤에 네. 참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아주 쉽습니다. 아주 네. 답을 말씀드리면 이 크리스나 이거 앵커가요. 저희 매불쇼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요즘에 이분이 오늘 밤부터 해갖고 한 3일 동안에 종목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그걸 이기면 됩니다. 이긴다고? 수익률로. 에? 수익률. 네, 수익률을 2분보다 이기는 사람의 10분한테 책을 드린다고 하니까 재미삼아서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주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분 얘기한 주식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하셔서 꼭 책 받아가시고요. 출판사 관계자분 이 영상 보시면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도 이벤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10권 플러스 알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2만 지금 4,000분 넘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벽 6시 반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엔비디아 비롯한 미국 반도체 시장 좋았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시장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